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조사론 기출에도 키워드 54번 내용분석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는 우편 설문과 면접조사의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비교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내용분석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10년간 8문제가 출제되어서 최근에 내용분석법에 관한 질문들이 다소 많이 출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분석법은 어떤 거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신문을 분석하거나 영화를 분석하거나 드라마를 분석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내용분석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문헌자료, 그죠? 예전에 책이라든지 이런 것만 분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영화도 분석할 수가 있어요. 영화에 남자 배우가 몇 번 나오는지, 여자는 또 어떤 역할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내용분석법의 특징이란 인간과 사회의 의사소통 기록물, 의사소통 기록물은 신문뿐만 아니라 서적, 잡지, TV도 돼요. 아나운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아나운서가 어떠한 주제를 얘기할 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할 수가 있죠. 라디오, 영화, 일기, 녹음 테이프, 녹화 테이프, 연설, 편지, 상담 기록서 등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내용 분석이라 그래서 형식 없이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질적으로도 분석할 수가 있고 우리가 계량적으로, 양적으로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 연구의 일종이면서 의사 전달, 즉 내용 자체를 분석하는 거예요. 내용, 메시지가 분석 대상이 됩니다. 의사소통에 드러난 내용뿐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어요? 숨은 내용도 분석 대상이 됩니다. 제가 한 몇 차례의 학술지에 신문을 분석해서 학술지에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뭐냐면 이 기자가 적을 때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에서 기사를 썼는지, 중립적인 인식에서 썼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각도에서 기사를 썼는지, 이렇게 숨은 내용도 우리가 찾아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객관성, 체계성, 일반성 등 과학적 연구 방법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내용 분석이라 그래서 비과학적으로 연구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이 연구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양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인 분석 모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분석이라 그러니까 질적 분석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양적 분석을 더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뭘로? 그러한 자료들을요 전부 다 코딩화하는 거예요. 범주화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기사, 부정적인 기사, 중립적인 기사, 이렇게 각각 숫자를 먹여서 이 기사는 이거, 이 기사는 이거 이렇게 해서 다 계량화해서 분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 분석법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볼까요? 직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의해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김진훈 교수가 왜 신문 분석을 했겠어요?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연구는 하고 싶은데 설문지를 작성해서 배포하고 수거하고 코딩하고 이런 시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신문 분석하는 거 쉽지. 신문 분석 저 같은 경우는 한 2주면 논문 한 편 쓸 수 있거든요. 좀 빨리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간과 비용이 엄청 절감된다라는 거죠. 비관여적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반응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응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면접 조사를 할 때에는 내가 얘기하거나 이럴 때에 암암리에 어떠한 그 메시지가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내용 분석은 내가 과거의 신문을 분석할 때 내가 과거의 기사에게 내가 10년 후에 당신의 기사를 분석할 거니 당신은 이런 형식으로 좀 기사를 적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상호 소통이 되었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드라마를 찍은 영화 감독관과 저가 사전에 어떤 합의가 있어서 내가 당신이 영화를 만들면 나중에 분석할 때 이런 걸 할 거니까 이런 거 주의해 주세요.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죠. 그래서 반응성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사의 융통성이 있어 자료의 수정이나 반복이 가능하며 장기간 걸친 종단 연구가 가능합니다. 자료의 수정이나 반복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료를 내가 막 고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집된 자료의 범위를 더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아니면 내가
중앙 일간지만 분석했다가 이제는 지방 일간지까지 같이 첨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자료의 어떤 표집의 대상들을 좀 확대하거나 줄이거나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고, 반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다가 보니까 데이터가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날렸다가, 그죠? 표본에서 뺐다가 이것도 집어넣어야 되겠어 그래서 자료를 더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른 연구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가치 태도, 성향, 창의성, 인간성 등 다양한 심리적 변수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하면 상당히 주관적이지 않나요? 그 주관적인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일한 기사를 김준우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연구 수준이 비슷한 다른 분에게 부탁해서 제가 이것을 긍정과 부정과 중립으로 나눌 건데 선생님도 이것을 긍정과 부정과 중립으로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좀 보고 신뢰도를 측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한 것과 이분이 한 것에 달라진 거, 나는 긍정으로 했는데 이분이 중립이나 부정으로 한 거, 이처럼 서로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체크해서 그 빈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뢰도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기록된 의사 전달 자료에만 의존하므로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면 분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용 분석법의 한계는 뭐냐면 기록으로 있어야만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미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상적 개념을 측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타당도 확보가 어렵다. 기억하세요. 타당도가 뭐예요? 제대로 측정했느냐, 잘 측정했느냐죠. 자,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궁금한 것을 내가 직접 설문받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내용 분석은 뭐예요? 내가 궁금한 것을 직접 설문조사한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자료에서 궁금한 것을 빼내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궁금한 것을 100% 대변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 아무래도 내가 직접 설문한 것보다 타당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타당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내용 분석법은 내가 직접 설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2차 자료 조사라 그러죠. 내가 직접 설문한 것은 1차 자료라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연구자는 1차 자료를 활용해서 자기가 직접 설문을 해서 연구를 하지만 내용 분석법이나 사회 지표나 이런 것들, 행정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1차 자료가 아니죠. 다른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것을 내가 연구에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2차 자료라고 해요. 이 내용 분석법도 대표적인 2차 자료 분석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분석하고 싶은 자료에 접근하거나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료는 있어. 그러나 뭐예요? 내가 접근할 수 없는 대통령 보관실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접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석할 수 없다. 이러한 단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용 분석법의 분석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단위, 우리가 분석 단위 하면 분석 단위 오류 생각나시죠? 예를 들어서 집단을 분석 단위로 했는데 개인으로 분석하면 뭐예요? 생태주의 오류였고, 개인이 분석 단위인데 집단으로 해석하면 개인주의 오류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분석 단위라는 것은 우리가 분석을 하고자 했던 그러한 중심이 무엇이냐인데, 내용 분석도 분석 단위를 설정할 수가 있죠. 가장 작은 단위로서 분석 단위는 단어예요. 제가 신문 분석할 때에도 분석했었던 게 뭐냐 하면 장애인에 대한 신문이에요. 장애에 관련 기사들을 분석을 했는데, 그때 발달장애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지적장애라는 단어를 쓴 지적장애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까? 그죠? 지적장애가 나오기 이전에 이 법적 용어는 뭐예요? 정신지체였어요. 정신지체. 그러면 지적장애는 몇 번 나오고 정신지체는 몇 번 나오고, 또 얘와 같이 쓰는 약간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 분은 박약, 정신박약 이런 단어들을 써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분석하겠다 그러면 가장 작은 분석 단위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명확해서, 얘는 단어는 누가 봐도 신문에 보면 딱 김지른이 센 거랑 길동이가 센 거랑 정확하겠죠. 이처럼 경계가 명확해서 구분이 쉽지만 표본이 방대하면 양이 많아 다루기가 어렵고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단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 주제로 할 수가 있어요. 신문 분석할 때 장애 관련 기사인데
그게 주제가 뭐냐라는 거죠. 주제가 장애에 대한 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 장애 스포츠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장애 건강에 대한 주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장애 직업, 고용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죠. 이처럼 동일한 장애에 관련 기사 검색이지만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문헌 기록이 주장하는 내용이거나 도덕적 목적을 말하며 대량의 자료를 다룰 때 유용한 분석 단위가 될 수 있어요. 왜? 단어로 하면 엄청 많아지지만 주제로 하면 교육 하나로 딱 축약이 되는 거죠. 인물, 주로 희곡이나 소설, 드라마, 영화 등의 자료를 다룰 때 인물도 됩니다.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쉽게 여기면 성으로 따지면 남자가 몇 번 나오느냐 희곡에서, 여자가 몇 번 나오느냐, 이것도 성문화 감수성에 우리가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물도 가능합니다. 문단이나 문장과 단락도 가능해요. 이것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신문 분석할 때 이 문장과 단락을 어떻게 분석했냐면 길이, 글자 수를 갖고 했어요. 보통 우리가 관심이 많으면 신문 기사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내면 기사의 양이 적어지겠죠? 그 글자 수를 갖고도, 즉 신문 기사의 크기를 갖고도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문단, 형태적으로 구분하기 쉽지만 하나 이상의 주제를 담은 문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범주에 명확하게 속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단과 문장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또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고요. 사항, 항목, 어떤 의사소통 전체의 단위로서 책 한 권, 스필 한 편, 드라마 한 편, 논문 한 편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문사를 또 나눈 거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이렇게 하면서 약간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들을 좀 짜집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신문사를 분석 단위로 할 수가 있고요. 공간 또는 시간, 인쇄물의 지변이나 방송의 시간 등의 자료를 다룰 때 사용합니다. 자, 장애에 관련된 기사를 공간 또는 시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장애 관련 기사가 언제 많이 나왔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언제 많이 나올까요? 4월달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 4월 20일 장애의 날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4월 20일을 전후로 해서 기사들이 많이 늘어났다가 쭉 줄어드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처럼 내용 분석법도요,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분석 단위로 분석하면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 아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얘기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실제 기출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어떠한 지문들로 표현이 되었는가? 19회 내용 분석은 연구 대상자의 반응성을 배제할 수 있다 그랬죠? 10년 전에 기사한테 10년 후에 김주른이 연구할 거야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반응성을 배제할 수 있고, 내용 분석은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내용 분석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질적 조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양적 조사가 가능한 거예요. 전부 다 코딩하는 거예요. 긍정은 1번, 부정은 2번 해서 코딩해서 1번이 몇 번, 2번이 몇 번 이렇게 해서 계량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내용 분석법은 무작위 표본 추출, 충합 표본 추출, 체계적 표본, 군집 표본 추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문 목록이 쫙 있으니까 그 목록을 표집 툴로 해서 우리가 표집할 수가 있는 거죠. 주제보다 단어를 기록 단위로 할 때 자료 수집의 양이 많죠. 단어가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요. 내용 분석을 해야 할 사례 수가 많으면 표본 추출하여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본 추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어요. 우리도 신문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장 구독자가 많거나 시청자가 많은 그러한 신문 몇 개를 출연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의 단락 안에 2개 이상의 주제가 들어있는 경우 주제를 기록 단위로 할 수 있고요. 내용 분석법은 인간의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도 드라마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내용 분석법은 필요한 경우 재분석이 가능합니다. 분석했다가 자료 다 날려먹었어. 그럼 다시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용 분석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설문지 작성하고 배포하고 또 코딩하고 이런 시간들이 적으니까요. 내용 분석은 직접 조사가 어려울 때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이건 뭐예요? 있는 자료를
있는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2차 자료 조사라 그랬죠. 2차 자료. 내용 분석은 비관여적인 조사 방법입니다.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그냥 있는 자료 갖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관여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반응성이 어때요? 반응성이 없다라는 거죠. 내용 분석법은 질적 내용을 양적으로 전환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질적. 문장화된 것을 뭐예요? 이제 양적으로 코딩하는 거죠. 긍정은 1번, 부정은 2번 이런 식으로. 내용 분석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다. 서적,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편지, 읽기, 상담 기록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뭐 할 수 있어? 내용 분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 기출문제 몇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회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죠.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존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가 무제한적이다? 아니죠. 기존의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제한이 아니라 제한적이다 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틀렸고 선정 편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이라고 그냥 고정해서 생각하세요. 신문을 분석하는데 신문은 확실히 진보 신문이 있고 보수 성향의 신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선정 편향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구 대상자의 반응성을 배제할 수 있죠. 과거에 기자와 나와 내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반응성을 배제할 수가 있고요.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질적조사이기 때문에 가설 검증은 필요하지 않다? 아니죠. 질적조사라고 단정 안 했죠. 질적인 조사도 가능하지만 양적인 조사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질적조사일 경우는 가설 검증이 그지 필요 없지만 양적 조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설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는 틀렸어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옳지 않은 것은 기억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정답률 다소 떨어졌죠. 18회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같이 보죠.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사적 분석과 같이 시계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가 아니라 신문 분석을 보세요. 오히려 분석에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신문 분석은 오히려 종단, 그죠? 시계열 분석이 더 용이하거든요. 인간의 의사소통 기록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맞지요? 분석상의 실수를 언제라도 수정할 수가 있어요. 분석하다가 잘못하면 다시 다운받아서 다시 우리가 확인하고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억해 두세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타당도 확보가 어렵다. 기존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타당도 확보가 다소 떨어져요. 왜? 내가 원하는 질문을 직접 해서 들었을 때 타당도가 가장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구축한 자료를 내가 빌려서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처음에 내가 원하는 연구에 의도한 질문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타당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1번이네요. 1번. 의외로 정답률 상당히 낮네요. 39%.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 주세요. 내용 분석은 시계열 분석이 용이합니다. 14회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개봉된 영화 중 장애인이 등장하는 영화를 분석하기로 했다. 이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구 모집단을 규정하고 표본 추출의 틀을 구해야 한다. 모집단은 TV에서 상영된 영화 아니면 CGV라든지 뉴라든지 어디에서 제작한 영화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영화에서 장애인이 들어간 것을 표본 추출하면 되겠죠. 사례 수가 많으면 표본 추출하여 줄일 수도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으로 표본 추출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장애 유형에 대해서 표본 추출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죠. 이게 어쨌든 양적 조사잖아요. 연역적 방법 양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 조사에서 표본 추출의 단위는 사람이다. 영화를 분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표본 추출은 일반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사람은 될 수 없어요. 표본 추출의 단위는 영화, 최소한 영화 이상이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락 표집인 경우는 영화 전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제작사를 표본 추출 단위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영화다. 사람은 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 현재적 내용과 잠재적 내용을 구분하여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잠재적 내용도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61% 정답 찾아주셨습니다. 다음 내용이 왜 틀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분석 연구는 양적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아니죠.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활용할 수 있어요. 질적인 자료를 양적으로 전환하면 되거든요. 양적으로 전환할 때 우리는 코딩을 활용하는 거죠. 범주화하는 거죠. 주제를 기록 단위로 할 때가 단어를 기록 단위로 할 때보다 자료 수집이 양이 많다? 주제는 하나고 이 안에 단어는 엄청 많으니까 단어가 자료 수집의 양이 더 많죠. 얘가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요. 내용 분석은 의사소통에 드러난 내용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기사를 읽고 숨겨진 내용도, 그 기사 안에 숨겨진 내용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그 기자가 나는 장애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이야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읽다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관점으로 기사를 썼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러난 내용뿐만 아니라 숨겨진 내용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 분석은 장기간에 걸친 종단 연구는 불가하다? 아니요.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가능하다, 용이하다. 그래서 틀렸고요. 내용 분석은 양적인 내용을 질적 자료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양적인 아니죠. 반대예요. 질적인 자료를 양적인 자료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주제는 분석 단위 중 가장 작은 분석 단위. 분석 단위 중 가장 우리가 내용이기 때문에 메시지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분석 단위는 주제보다 뭐가? 단어예요. 단어. 그래서 경계가 명확해서 구분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이 방대하면 양이 많아 다루기가 어렵다. 내용 분석은 기록되지 않은 자료를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아니죠. 내용 분석은 기록된, 그죠? 기록된 자료를 분석하는데 적합하다라는 거죠. 기록되지 않은 자료는 뭐 할 수 없어? 분석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용 분석은 기록되지 않은 자료를 활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는 연구 문제와 관련해서 내용 범주에 넣어서 집계하고 기술적 또는 설명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단위를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설명으로 진술할 수 있는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죠? 분석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죠. 분석 단위가 무엇이냐? 분석 단위가 주제냐? 분석 단위가 사람이냐?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죠. 그래서 분석 단위가 됩니다. 분석 단위는 연구 문제와 관련해서 내용 범주에 넣어서 집계하고 기술적 설명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의사소통 단위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쓸 때에 보고서의 주제는 뭐예요? 분석 단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개인이면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해서 보고서를 쓰게 되는 거죠. 뭐뭐란 분석 대상 자료들을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것. 자료들을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것은 이거예요. 긍정이면 1번으로, 부정이면 2번으로. 즉 어떤 자료에 뭐를 부여하는 거예요? 숫자를 부여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코딩이라 그럽니다. 코딩. 양적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설문에 응답한 것을 우리가 전산으로 1번에 3번, 2번에 5번, 3번에 7번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코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범주화하는 거, 자료를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것을 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용 분석법은 자료의 수정이나 반복이 가능하여 융통성이 있다라는 거죠. 융통성. 왜? 원본 자료가 보통 사라지는 일은 없잖아요. 그죠? 이제까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분석을 한 거고 이제까지 남아있는 자료가 내가 뭔가 실수해서 날리는 경우는 많지 않죠. 특히 뭐 신문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더 그렇습니다. 내용 분석은 반응성이 생기지 않는 뭐예요? 반응성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비관여적이다라는 거죠. 비관여적 조사 방법입니다. 비관여를 했기 때문에 반응성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내용 분석법은 의사 전달에 뭐가 주요 분석 대상이에요? 내용이죠. 내용 분석은 의사 전달의 내용, 다른 말로 메시지가
주요 분석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분석은 기존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가 제한이 없다. 아니죠. 반드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X가 되겠습니다. 내용 분석은 분석하고 싶은 자료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자료 보관실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지만 내가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맞습니다. 내용 분석의 맥락 단위는 기록 단위보다 더 작은 단위라야 한다. 맥락 단위는 기록 단위보다 일반적으로 커야 돼요. 무슨 말이냐? 맥락 단위가 주제라 그러면 기록 단위는 그 안에 기록 단위는 아까 뭐 스포츠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용 분석 단위가 단어라 그러면 기록 단위는 지적 장애라든지 자폐성 장애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 단위가 기록 단위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작아야 된다라고 했으니 얘는 틀렸죠. 분석 범주는 연구 목적에 적합해야 하고 포괄적이면서 상호 배타적. 분석 범주는요 항상 포괄적이고 상호 배타적이라야 돼요. 내용 분석법은 이미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상적 개념을 측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타당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내용 분석법은 내가 직접 자료를 구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당도가 낮아질 수 있다. 맞습니다. 내용 분석법의 타당도는 측정에서 타당도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개념 타당도 등 모두 사용될 수 있다. 그렇죠? 내용 분석도 양적 분석이잖아요. 양적 자료잖아요. 그래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키워드 54번 내용 분석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용 분석법은 우리 추가적으로 설명했듯이 2차 자료, 그러니까 어떤 책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러한 2차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다. 질적 분석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질적 자료를 질적인 내용을 양적 자료로 바꿔서 양적 조사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 조사론 키워드 54번 기출에도 키워드 54번 내용 분석법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